설계, 운영, 핵 연료, 방패물 등 원전 생태계 전 주기에 걸쳐 두 나라가 함께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자유인권 법시에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대한민국과 체코가 호혜적 협력을 확대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체코 공식 방문으로 유럽 진출의 교두보가 될 체코와의 협력에 대한민국은 큰 기대를 걸게 되었습니다. 세일즈 외교 성과와 우리나라의 유럽 진출 전략에 대해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여기에 그 도움 말씀 주실 분 국립외교원의 북미 유럽 연구부 민정훈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이제 체코 공식 방문에 대통령뿐만 아니고 4대 그룹 총수들 다 갔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부총리를 비롯해서 장관급 인사들까지 그야말로 정재계의 쟁쟁한 인사들이 대통령과 함께 했는데 그거는 결국은 대통령이 이번에 뭔가 하고 오겠다. 그냥 돌아오진 않겠다. 이런 굉장한 의지가 엿보이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번 공식 방문의 성과와 의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체코 방문은 경제, 즉 세일즈 외교의 전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네. 한국과 체코 간의 현재 원전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이 지난 7월에 두꺼비치 지역의 체코 원전 프로젝트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이 됐어요. 그랬죠. 굉장히 성과라고 할 수가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출발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상회의를 통해서 이 원자력 산업이라는 것은 국가가 앞에 선두로서 뛰어야지만 이룰 수 있는 굉장히 거대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국가의 보증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회의를 통해 가지고 우선 협상자로 대상자로 지목이 됐지만 그게 협상이 마무리된 건 아니거든요. 네네. 내년 3월에 이제 최종적인 계약이 완료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대통령께서 앞장서셔서 그러한 남은 협상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교두보를 놓는 것이고요. 네네. 이와 더불어서 원전뿐만 아니라 체코가 갖고 있는 역사적, 과학적 어떤 그런 배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유럽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 진출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국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체코가 가진 강점, 한국이 가진 강점을 이제 접목시켜 가지고 원전뿐만 아니라 경제, 기술, 그다음에 인프라, 국방, 방산 여러 가지 분야에 거쳐서 이제 한국과 체코가 협력을 증대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제1호 세일즈맨으로서 이제 정상회의를 펼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56개 MOU를 비롯해 가지고 이제 많은 경제적 효과를 거둬서 오신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이 향후 체코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서도 원전 건설을 이제 희망하는 국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프랑스가 원전 건설에 있어서 유럽의 강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한국이 프랑스를 제치고 체코의 원전 프로젝트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됐다는 건 굉장한 성과거든요. 네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 3월에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잘 마무리가 되고 그걸 통해 가지고 그 원전이 체코에 지어진다면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여타 유럽 국가들에도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성과가 올 수 있거든요. 그러한 큰 도약을 위한 첫걸음을 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번에 아예 가신 김에 그냥 사인까지 하고 오셨으면 참 좋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내년 한 3월 정도까지는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체코하고 프랑스하고 되게 가깝잖아요. 가까운 프랑스를 놔두고 우리나라를 팀 코리아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이렇게 선정하게 됐다. 이거는 아주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은 들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을 앞두고 세계적인 로이터 통신에서 9월 13일인가요? 특집 기사를 냈잖아요.
그때 로이터 통신에서 한국이 주목받는 원전 전환국이다 이런 표현을 썼던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아무래도 한국이 갖고 있는 원전 기술의 장점, 네네. 그리고 한국이 원전을 그 주요 에너지로 쓰고 있는 그런 국가적인 배경, 현황 이런 걸 소개하면서 이제 몇 년 전만 해도 원전이라는 것이 그 화석 연료와 마찬가지로 위험한 에너지로 취급을 받고 네네. 친환경 에너지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미래지향적 에너지에는 포함되지 못했기 때문에 원전 산업이 아무래도 고사할 위기에 있었는데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그 친환경 에너지,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에너지 전환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전 세계에 쓰는 양을 단기간에 충족하기 어려운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전환기에 있어서 원자력 발전을 이제 그 친환경 에너지에 접목시켜가지고 분류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다시 원전 산업이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고, 네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전 기술에 원전 발전이라든지 수출에 있어서 후발주자긴 합니다만 우리가 기술적인 강점이 있고 빠르게 따라잡는 그런 강점이 있잖아요. 네네. 우리 같은 경우는 가격이라든지 품질 그리고 인도 시간 일을 굉장히 빨리 하기 때문에 유럽이나 서방에서 하는 국가도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네네. 그것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일을 정확하게 끝낼 수 있고 애프터 서비스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 경쟁력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원전 산업이 희비를 겪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희비를 교차하는 그런 지점이 있었는데요. 이제 현 정부 들어와서 원전을 이제 부흥시키는 그런 정책 기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원자력 산업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거고요. 그러한 일환으로 이번에 유럽 시장을 개척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한국 원전 산업의 현 주소, 장점, 미래 전망 등을 담은 어떤 언론 기사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지원을 받는 그런 나라에서 이제는 어엿한 원전 수출국으로 전환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요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 체코 가셨으니까 파벨 대통령과 단독 회담을 하고 그다음에 공동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때 체코와의 호혜적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호혜적이라고 한 말이 이렇게 널리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쓰이는 표현은 아닌데 특히 외교 관계에서 호혜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호혜적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서로 호혜니까요. 네네. 상호가 혜택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 관계에 있어서 과거에는 보다 잘 사는 국가, 기술이 좋은 국가가 또 개발도상 국가라든지 좀 못 사는 국가에 네네. 어떤 산업 시설을 지어주고 거기서 자신들 이익만 추구하고 그냥 빠져버리는 그러한 과거의 모델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런 모델은 이제는 더 이상 이제 환영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체코에다가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를 짓더라도 이것이 우리가 지어주고 우리가 관리해서 우리의 이익에만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전을 체코에 짓더라도 우리가 기술을 체코 기업들에 이전도 해주고 체코 노동자도 고용을 해주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체코에 원전을 짓지만 이 원전을 지음으로 해가지고 체코의 경제 노동에도 혜택이 될 수 있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젠 더 이상 그 세계 무대에서 경쟁을 갖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네네. 최근에 우리가 중동에서 사우디에서 또 사업을 수주할 때도 거기서 오라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기술 이전을 통해서 그 현지에서도 뭔가 이득이 될 수 있고 뭔가 혜택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사업을 해달라. 그거를 이제 대놓고 요구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이 한국과 체코와의 관계도 적용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호혜적이라는 말이 굉장히 부각되는 그런 외교적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국이 서로 기브앤테이크 하자 뭐 이런 이야기네요. 그래서 이제 그 체코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네네. 많은 한국 기업들이 체코에 들어와 있고 수만 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기업에 감사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 얘기는 뭐냐면 원전 산업도 그러한 전례를 따라가지고 서로 윈윈하고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냐 네네. 이렇게 말씀하신 걸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은 2박 4일 굉장히 빡빡한 일정이었는데요. 그만큼 외교적인 성과도 많았습니다. 성과를 자세하게 살펴보기에 앞서서 대통령의 공식 일정이 어땠는지 먼저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굉장히 바쁜 일정을 대통령이 소화하셨네요. 그런데 이와 같이 원전과 더불어 동시에 또 다른 그런 성과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일단은 체결된 MOU만 무려 56건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중에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우크라이나 재건 MOU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어차피 전쟁이 끝날 거니까 전쟁이 끝난 다음에 유럽의 중심 국가인 가운데 있는 체코와 함께라면 어떻게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수월해지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것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고 러시아의 동진에 대항해서 우크라이나를 그 전장터로 해서 나토 국가들, 유럽 국가들과 러시아가 지금 그 싸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리전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재건 산업에 있어서 키를 진 국가는 우크라이나와 더불어서 나토 국가들, 특히 미국과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비살상 무기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은 현 상태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그래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어떤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데 있어서 한국이 주요 국가로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명분을 살리는 것도 있지만 이와 더불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말씀해 준 것처럼 언젠가 끝날 거 아닙니까? 네네. 특히 이번 11월 미국 대선이 끝나면 어떤 그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이 판이하게 변할 수 있고 네. 어쨌든 누가 당선되더라도 현재와 같이 대규모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소강 상태로 빠지면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점점점 재건 사업 쪽으로 무게가 실리게 되고 그렇게 바뀌게 될 거래요. 그러면은 이제 많은 국가들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이제 우크라이나로 뛰어들 건데 현재 추산되는 재건 비용만 650조 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거의 우리나라 1년 예산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황금알을 낳는 거죠. 참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네. 좀 너무 냉정한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그다음에 또 우크라이나도 재건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력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해야지만 아무래도 우크라이나가 우리에게 사업 기회를 줄 수 있는 동북기술 사업 참여자로서의 문을 열어줄 거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체코,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유럽 주요 국가들, 나토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지난 3년 동안에 우리 대통령께서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받아서 가셔가지고 주요 발언도 하시고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서 역할도 한다, 지원한다, 역할을 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을 본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바탕이 됐을 때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 시장이 열렸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체코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체코와 함께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 그리고 재건 산업에 함께해서 한국과 체코가 윈윈하는 상황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 경제적 위협을 위한 굉장한 중요한 그러한 계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첨단 산업, 그다음에 배터리, 반도체 등 다방면의 산업에 있어서도 많은 성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많은 그 재계 인사들, 그러니까 네. 그 우리 4대 총수가 있지 않습니까? 총수들 동행을 하시고요. 한 50개, 60개의 중견 기업, 중소기업들의 대표들이 그 참석을 같이 동행을 하셨어요. 이건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원전 사업뿐만 아니라 다방면에 걸쳐서 그러니까 인프라, 국방, 방산, 그다음에 그 교통, 그다음에 첨단 산업 이런 부분 그러니까 바이오 우주에 걸쳐서 많은 부분에 있어가지고 협력을 증대하기 위해서 그런 카운터파트들이 체코를 찾으신 거거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쉬운 6건의 MOU가 체결이 된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정보도 교환을 하고 공망 대응도 함께 하고 기술 개발도 협력을 한다. 뭐 배터리뿐만 아니라 자동차, 말씀드린 바이오, 방산 이런 부분에서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해가지고 이제 MOU를 맺고 협력을 증진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을 한 단계 올릴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그 바쁜 일정 조금 전에 봤듯이 그 바쁜 일정 중에도 풀젠이라고 한 도시를 찾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풀젠이 프라하에서 왕복 2시간 정도 거리라고 하는데 진짜 1분 1초가 굉장히 바쁜 그 윤 대통령이 굳이 풀젠이라고 하는 소도시까지 찾아간 그런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풀려지는 도시에 두산 스코다 파워라는 네네. 그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건 스코다 그룹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원전 관련된 그 체코 기업인데 그런 기업을 우리 두산 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산 그룹인데 스코다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두산 스코다 파워라고 이름을 이제 유지하고 있는 건데요. 네네. 그만큼 체코의 길을 살려주기 위한 그런 이름 짓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이 그 증기 터빈에 대해서 스코다 파워가 갖고 있는 기술이 워낙 좋고 이 전 세계로 뻗어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체코 원전 프로젝트를 완전히 수주하게 되면 여기서 사용되는 증기 터빈이 그 프로젝트에 쓰이게 될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상징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대통령께서 거기까지 가셔가지고 혼자 계셨겠습니까? 카운터파트인 대통령과 총리를 모시고 가서 네. 여기에서 만약 한국이 이번에 그 원전 프로젝트에 사인을 하게 되면 당신들의 기업, 체코의 기업인 그 두산 스코다 파워의 그 기술이 여기에 접목이 될 거고 향후 운일할 수 있는 또 다른 기계가 마련될 거다. 이러한 부분을 보여주셔 가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좋게 말하면 그 지금의 사업 진행되는 계약을 좋게 마무리하자. 네. 이렇게 설득을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좀 압박을 하는 네네. 이런 모습이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설득과 압박,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국과 체코의 협력 전망, 그냥 무엇보다도 체코를 통해서 유럽을 진출하겠다 이런 전략 아니겠습니까?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체코가 갖고 있는 지리적인 장점을 보시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시장이라든지 여타 아시아 시장에 비해서 어떤 유럽 시장을 진출하는 데 있어서는 좀 늦은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아무래도 유럽에는 프랑스나 영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강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장을 비집고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 그리고 어떤 성실함, 어떤 그 가격을 어떤 시간을 지키는 그런 계약 준수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유럽 시장을 이제 공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을 공략 본다면 아무래도 중부 유럽에 위치하고 있는 체코는 우리가 유럽 진출하는 데 있어서 교두보를 될 수 있고 어디든지 뻗어나갈 수 유럽 전역을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한 좋은 어떤 그런 교두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두 번째 이슈를 살펴볼까 합니다. 삐삐 폭탄으로 촉발된 이스라엘의 레바논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이 제2의 가자 전쟁으로 확전될까 이 굉장히 염려가 된 그런 상황인데요. 먼저 영상 함께 보시고 민 교수님과 말씀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7일이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굉장히 끔찍한 그런 영상인데요. 저렇게 슈퍼나 세탁소, 심지어 길거리에서도 폭탄이 터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인들도 많이 다쳤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레바논 전역에서 삐삐를 폭발을 했고요. 네네. 주로 이제 헤즈볼라 어떤 조직원들이 삐삐와 호출기로 서로 연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타겟으로 하고 있고요. 그것을 저지른 배후는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제 잠정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레바논 전역에 걸려서 이렇게 삐삐나 호출기가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해가지고 수천 명의 사상자가 났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민간인 피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경악금치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헤즈볼라라고 했는데 많이는 들어봤는데 정확하게 어떤 단체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뭐 헤즈볼라 하니까 그냥 테러 단체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헤즈볼라가 어떤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헤즈볼라는 레바논에 거점을 두고 있는 시아파 무장 정파고요. 시아파는 이슬람의 어떤 계파 중에 하나인 네. 그리고 이란을 맹주를 해가지고 세력을 갖고 있는 그런 파벌이고요. 레바논의 기반은 시아파 무장 정파인데 무장 정파라는 건 뭐냐면요. 무장을 한 세력인데 네. 이게 정당이에요. 아, 레바논 정당입니까? 신의 네. 당이라는 정당이기 때문에 네. 13명의 국회의원이 소속돼 있습니다. 그런데 또 흥미로운 건 뭐냐면
레바논 정규군보다 무장 어떤 군사력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그 어떤 그 강력한 어떤 그 군사력을 갖고 있다, 군사적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국회의원이 있기 때문에 레바논 정치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바논 무장 정파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레바논 국내적으로는 뭐 여자들이 어떤 히잡을 쓰고 다녀야 되는데 그것도 풀어주고, 네네. 그다음에 공익 사업도 많이 합니다. 네. 그렇지만 국제적으로는 테러 이런 부분에 많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테러 주적으로 이제 지정돼 있는 그런 악명을 갖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양면의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 레바논의 그 헤즈볼라는 그 이스라엘 옆에 있는 가자지구에 있는 그런 하마스보다는 훨씬 더 군사력도 세고요. 이란과의 어떤 그 결집도도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주변에 있는 굉장히 강력한 이란의 어떤 그 대리 세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무장하고 있는 군사력이 있는 그런 정파다. 참 좀 이중적인 그런 지위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헤즈볼라가 아직도 삐삐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헤즈볼라의 지도자가 네네. 아무래도 휴대폰을 사용되면은 정부 노출이라든지 추적이 용이하니까 아무래도 그거와는 좀 다루기가 쉽고 다른 무선 통신망을 쓰는 삐삐와 호출기 쓰는 게 어떻겠느냐, 이래서 전 짓을 통해 가지고 이제 과거로 회귀한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준 거죠. 네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표적으로 삼아 가지고 수천 대의 삐삐와 호출기에 어떤 그런 그 폭탄을 심어버린 거죠. 네네. 그걸 통해 이번에 동시다발 이게 이제 폭발하게 됐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헤즈볼라로서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런 충격을 준 그런 사건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삐삐 폭탄에 대해서 부정도 하지 않고 긍정도 하지 않고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어쨌든 가장 의심을 받고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이다. 그런데 어떻게 삐삐에다가 폭탄을 심을 수 있죠? 그다음에 그 삐삐가 또 어떻게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한테 분배가 될 수 있었는지 그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스라엘의 어떤 그 치밀한 그 정보력과 네. 준비성이 이제 돋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인도 하지 않고 긍정도 하면서 자기가 한 것이라고 해서 그냥 묵시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자신들의 능력을 갖다 과시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그러니까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15년 전부터 15년이요? 삐삐 폭탄 공격을 준비했다는 그가 얼마나 장기걸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헤즈볼라가 삐삐를 조직원들 주기 위해서는 수천 대를 갖다 주문해야 되잖아요. 네네. 이걸 대만에 있는 기업이 이제 아무래도 맡아서 하고 이거를 헝가리에서 제조를 하는데, 헝가리에 있는 이 회사가 이스라엘인이 갖고 있는 그 회사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의 어떤 정부 당국과 연결이 돼가지고 거기에 수천 대의 삐삐와 호출기에 폭탄을 심은 겁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안심하고 조직원들이 착용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용하는 게 확인되니까 동시다발적으로 터뜨린 그런 그런데 치밀하게 준비한 그런 작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회사인데도 헤즈볼라는 그걸 몰랐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그다음 예. 15년 전이라고 하면 2009년이잖아요. 그때부터 준비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런데 왜 굳이 지금과 같은 2024년 이 타이밍에 그렇게 공격을 한 것일까요? 아무래도 네타냐후 총리가 갖고 있는 어떤 전쟁에 대한 욕구가 발현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어쨌든 지난 10월에 이스라엘이 하마스로부터 본토를 공격받아가지고 많은 사상자가 났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복으로 인주를 구출하고 하마스를 소탕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서 이제 그 군사작전을 펼쳤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군사작전이 끝나게 되니까 이제는 휴전을 하고 전쟁을 끝내자는 목소리가 굉장히 거세잖아요. 네네. 그런데 국내적으로 네타냐후 총리가 갖고 있는 기반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로서는 전쟁을 계속 지속적으로 끌고 가가지고 자신이 정치적으로 회복할 때까지 시간을 벌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마스뿐만 아니라 보다 강력한 적인 헤즈볼라와의 교전을 통해 가지고 시간을 벌고 자신의 전신외곽의 정당성을 유지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러한 극단적인 어떤 사건을 통해 가지고 헤즈볼라와의 전면전까지 불사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이끌어 가려는 그러한 의도가 깔린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어쨌든 이런 삐삐 공격이 있은 다음에 그저께죠, 22일 헤즈볼라의 반격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로 무려 150발의 로켓이 발사가 됐는데, 그러니까 다시 이스라엘은 레바논 1,600여 곳을 공격해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한 500명이 넘게 사망을 하고 1,600명이 넘게 다쳤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헤즈볼라는 다시 또 로켓포를 발사했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전면전으로 가는 거 아닌가? 그렇다라고 하면 지난번에 이어서 제2의 가자 전쟁이 또 생기는 거 아닌가? 그렇다라고 하면은 확전 가능성이 있는 건가? 그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전쟁이 확전이 되면 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우리나라니까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확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모두 어떤 확전, 전면전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여전히 보이고 있어요. 하마스에 비해서 헤즈볼라를 훨씬 군사력도 세고 잘 조직된 그 세력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함부로 다룰 수 없는 그러한 세력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란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란과의 전면전을 불사하는 것은 미국이나 그 주요 그 영내 국가들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옵션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헤즈볼라와의 확전을 통해서 어떤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이어나가는 그러한 의도가 깔려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수준의 어떤 공격에 어떤 그 공격을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헤즈볼라도 그 수준에 맞춰서 대응을 하고 또 시간이 좀 지나면 미국이라든지 영내 국가들의 어떤 중재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전면적으로 치닫는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네. 예상을 하고 있고요. 우리에게는 아무래도 에너지 안보라든지 여타 이제 그 중동에서 위기가 이제 전 세계가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여타 수출품, 수입품의 가격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에게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주시하면서 어떤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기만을 좀 바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립외교원 북미유럽연구부 민정훈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